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는 대신 몰래 주사기로 그 안에 황산을 주입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모두 위독하여 생식기를 절제해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실신해 버렸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현모양처였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식사 때면 늘 따뜻한 밥과 국이 준비되어 있었죠. 남편의 양말 한 켤레부터 넥타이까지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 반듯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화학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남편 민준이 건설사 상무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우리 민준이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니 너 같은 아내를 얻었지.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또다시 갑작스러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자마자 비싼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나 좀 피곤하네. 간단하게 먹을 것만 좀 준비해줘. 씻고 나와서 계약서 검토해야 하거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몸이 건조했고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모든 일에 익숙한 가사도우미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의 저녁 식탁에서 대화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 뿐이었죠. 그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정리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밝힌 습관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방 옆 작은 주머니의 지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 틈새로 달콤해 보이는 딸기 우유 빛깔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가방 속 잿빛과 검은색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퍼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네모반 듯한 콘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상자 위에는 탐스러운 딸기 그림과 함께 짜릿한 딸기향이라는 문구가 도발적으로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석 달 넘게 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그는 피곤하다거나 요즘 일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방에 이런 물건이 들어있다니.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쓰던 평범한 종류가 아닌 향이 첨가된 제품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잦았던 갑작스러운 출장, 베란다에 나가서 받아야만 했던 전화들, 제가 무심코 그의 휴대폰에 손을 댔을 때 화들짝 놀라던 그의 모습까지, 파티에서 만난 거래처, 사람의 향수 냄새라고 변명했던 그의 셔츠에 희미하게 배어있던 낯선 여자 향수 냄새까지도 모든 조각들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하나로 꿰맞춰졌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제 청춘을 바쳐 헌신한 남자의 순정을 애써 믿어왔던 거죠. 저는 조용히 콘돔 상자를 가방 안에 다시 넣고 원래대로 지퍼를 세심하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민첩하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뜨끈한 닭곰탕을 준비하고 있었죠. 맑은 국물, 정갈하게 찢은 닭고기, 얇게 썬 파까지. 모든 것이 지난 5년간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완벽한 허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질투나 격렬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텅 빈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전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상냥하게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기운내요. 저는 그 상자에 그려진 딸기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 속에서 순종의 불꽃이 이미 꺼져버렸다는 것을 그는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이 뜨거운 닭곰탕과 함께 책상에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욕실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배수관 좀 확인해 볼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저는 욕실 옆 온갖 잡동사니와 수리 도구가 쌓여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제 시선은 구석에 놓인 하얀 플라스틱 병에 멈췄습니다. 라벨에는 막힌 배수관이 뚫리는 그림과 함께 강력 배수구, 세정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주성분, 황산. 저는 황산병을 들어 손바닥에 느껴지는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이 용액은 예전에 세면대가 막혔을 때 사둔 것으로 작은 뚜껑 하나만으로도 웬만한 찌꺼기는 모두 녹여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미쳤지만 이상할 정도로 명료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해졌을 뿐입니다. 저는 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병 안에 든 끈적한 액체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쇠붙이도 녹여버리는 물질인데 하물며 사람의 살갗은 어떠할까요? 저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이미 가죽 가방을 침대 위에 던져둔 상태였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그가 몸을 씻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는 오랫동안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고 제 계획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딸기향 콘돔 상자를 꺼냈습니다. 12개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구급 상자를 열어 가장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인슐린 주사용으로 쓰이는 종류였죠. 창고로 돌아가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저는 화장실 청소용으로 쓰던 두꺼운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해 병에서 소량의 황산을 뽑아냈습니다. 제 동작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예전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처럼요. 양은 포장지를 녹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효과가 없을 정도로 적지도 않게 정확히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호흡은 고르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은박 포장지 위로 얇은 주사침을 찔러넣고 연약한 고무막 안으로 황산 용액을 주입했습니다. 주사침은 아주 가늘어서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꼼꼼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주사침을 한 번씩 찌를 때마다 민준의 거짓말과 저의 희생, 이 집에 묻혀버린 제 청춘을 떠올렸습니다.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바람을 심었으니 폭풍을 거두어야죠. 그가 제게 배신이라는 쓴맛을 안겨주었으니 저는 그에게 황산의 쓴맛을 돌려줄 참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작업을 마친 후 저는 모든 것을 상자의 원래대로 정리하고 민준의 가방 속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장갑을 벗고 모든 도구를 창고에 치워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몸에는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머리카락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안에서 뭐 그렇게 오래 있어? 저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수관 좀 보느라요. 별거 아니에요. 계속 일 보세요. 제가 생강차 한 잔 타다 드릴게요.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중요한 일을 모두 마친 사람의 숙면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제 잠이 가장 깊었을 때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누워있던 민준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제가 한 발 빨랐습니다. 액정에 뜬 낯선 번호를 확인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준 씨 가족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낯설고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준 씨와 한 여성분이 위독한 상태로 실려오셨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로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외침, 기계의 삑삑거리는 소리, 그리고 유독 익숙한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유리야, 재수 씨 좀 살려주세요. 유리야. 그 목소리는 민준의 동생,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다름 아닌 민호의 아내, 제 동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물고기까지 낚싯바늘을 문 것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밖에서 다른 애인을 만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마사카 한 집안 식구일 줄이야. 정말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역겨움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곧이어 통쾌함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떨리고 겁에 질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같이 있었다는 여자는 누구죠?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정확히는 일단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여전히 깊이 잠든 민준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죠. 그는 여기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켜고 허둥지둥 옷장을 뒤져 수수하고 약간은 초라해 보이는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라 버렸으니까요. 결국 넋이 나간 듯 공황 상태에 빠진 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집어들고 급하게 현금 몇 장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정갈하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갖고 온 가짜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로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연출한 비극의 관객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옥은 제가 앞으로 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밀어넣은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을 통과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바퀴 달린 침대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제 시동생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셔츠는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두 눈은 공포로 붉게 충혈되어 멍하니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저를 발견한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어깨를 붙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형수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민준이 형이 유리랑 같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 그 호텔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의사 말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며 제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죠. 바로 그때 과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의사 한 분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는 저와 민호를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황유리 씨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저는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제가 김민준 씨 아내고 이쪽은 황유리 씨 남편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두 분 모두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사도화학 화상으로 하복부 조직이 심하게 괴사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즉시 괴사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 및 폐혈성 쇼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절제라는 두 글자를 들은 민호는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란 말입니다. 간호사 2명이 달려와 그를 부축해야 했습니다. 반면 저는 침착하게 의사의 손에서 서류와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훑어보았지만 제 관심은 오직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수술에 동의하며 모든 위험을 감수함. 제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이라는 제 이름을 2장의 서류에 모두 적었습니다. 한 장은 제 남편을 위해, 다른 한 장은 제 동서를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의사에게 건넨 후 저는 수술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민준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무의식 중에도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몸을 덮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 끔찍한 참상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그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딸기맛 달콤했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단 것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고. 그런데 뿌리까지 썩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가 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뒤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너였구나.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게냐. 제 연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찌검에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그 마른 소리는 이미 소란스러운 병원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붙들려 몸부림치던 민호조차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밤 여사님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민주는 평생의 보물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제 그 보물이 수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분노가 온전히 제게로 향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억눌러왔던 눈물이 뜨겁고 서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고를 당해 고통스러운데 억울하게 시어머니의 오해까지 받으며 학대당하는 비련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때리세요?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박 여사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아직도 가증스럽게 연기를 해.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었느냐. 이 불행을 몰고 오는 것, 네가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어. 저는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밤새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형님을 해쳐요. 저도 방금 소식 듣고 바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죠.
제가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자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향한 시선에 비난이 섞여들었죠. 근처에 앉아있던 한 아주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저 시어머니 이상하네. 며느리도 속이 타들어갈 텐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때린담. 박 여사님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조금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지만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말해봐. 내 아들이 왜 저 지경이 됐는지 말해보란 말이다.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그녀를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민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셋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고통과 암시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병원에서는 그냥 민준 씨가 한 여자와 함께 사고를 당했다고만 했어요. 여기에 와서야 그 여자가 동서라는 걸 알았어요. 동서라는 두 글자는 가볍게 내뱉어졌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돌아보고 다시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이런 상황에서 언급되자 민호는 다시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순진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요. 저는 민준 씨와 동서가 왜 한밤중에 호텔에 같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들이 사용한 물건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어머님, 요즘 가짜 제품이 많다고 하던데.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 사고, 불량품이라는 가설을 교묘하게 심었습니다. 현모양처인 제가 잔인하게 손을 썼다는 것보다 훨씬 그럴듯한 이야기였죠. 시어머니의 관심은 즉시 다른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황,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그 자리를 채웠죠. 그녀는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유리라는 애가, 우리 민준이가, 걔들이, 저는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제일 용의자에서 남편과 동서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불쌍한 피해자로 제 자신을 둔갑시켰습니다. 책임과 의심이라는 공은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굴러갔죠. 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지 않은 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연륜 있어 보이는 중년의 박 반장, 다른 한 명은 젊은 김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조사를 위해 우리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반장은 온화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겨 유감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남편분께서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저는 허리를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여전히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며 샤워를 했고 제가 음식을 준비해 준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모든 것을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은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빼고요. 혹시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김 형사가 수첩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맨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가 일을 마치고 들어와 잘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오고 나서야 그가 집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가 왜 유리 씨와 함께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동서의 이름을 언급할 때 말을 끊으며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 반장은 무언가를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까? 충격에서 겨우 벗어난 민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조금은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유리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해보니 아내의 위치가 한 호텔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달려 컵하이보니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민호의 진술은 의도치 않게 그들이 호텔에서 몰래 만났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 반장과 김 형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사건의 전말을 짐작했을 겁니다. 가족 간의 불륜, 어떤 제품 사용으로 인한 사고, 경찰이 돌아가자 수술도 막 끝났습니다. 의사는 둘 다 위기는 넘겼지만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호가 지쳐서 대기실 의자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자 민준의 병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취에서 막 깨어나 매우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마취가 풀리자 끔찍한 고통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연 씨,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요. 몸은 좀 어때요? 의사 불러줄까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왜 동서랑 호텔에 같이 있었던 거죠? 출장 다녀와서 피곤하다면서요. 민주는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유리랑은 그냥 우연히 만났어. 거기서 일 이야기 좀 하려고. 일 이야기. 정말 서투르고 우스꽝스러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그 거짓말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마 잠에서 깨어 제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민준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형의 거짓말을 들은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일 이야기. 형은 거짓말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네. 두 사람이 한밤중에 호텔에 들어가서 일 이야기를 해? 내가 등신으로 보여? 민호는 소리치며 달려들어 환자복을 입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놔. 민준이 힘없이 저항했습니다. 내가 형을 죽여버릴 거야. 형이 내 아내를 빼앗았어. 형이 내 가정을 망쳤다고. 두 형제의 싸움으로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구석으로 물러나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분노 속에서 내뱉는 욕설과 실토들이야말로 제가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희 집과 병원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초기 충격에서 벗어난 후 두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서운 침묵과 깊은 한숨만이 남았죠. 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온종일 병원 복도에 앉아 말없이 지냈습니다. 호텔 사건은 경찰에 의해 콘돔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포장지를 감식한 결과 강력한 자극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일반적인 감식 기술로는 황산 성분만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량인데다 제가 이전에 배수관을 뚫었다는 진술까지 더해지면 혹시 모를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곧 종결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유리를 육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제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요. 대학 동기였던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현우는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완이 좋고 인맥이 가장 넓은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저와 다른 친구들이 엔지니어의 길을 걷는 동안 현우는 흥신소를 차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며 놀려댔지만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를 통해 현우의 번호를 알아내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성숙하고 차분해 보였죠. 그는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오랜만이다, 서연아.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네. 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만 그래. 속은 다 썩었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콘돔 상자를 발견한 것부터 병원의 비극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단,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은 숨겼습니다. 현우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단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주면 돼? 민준에 대한 모든 걸 조사해줘. 인간관계, 재정상태, 일, 아주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 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비용이 꽤 들 거야. 돈은 문제 없어. 저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선금이야. 일단 시작해. 결과가 나오면 후하게 살해할게. 현우와 만난 후 저는 스스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지출 내역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매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제게 친구들과 함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날카롭고 악에 바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서연이지? 이 독한 것. 네가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즉시 유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막 올라와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리는 제 동서인데 제가 왜 해를 가하겠어요? 아직도 시치미를 뗄 셈이냐? 네가 아니면 누구겠어? 네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 더러운 짓을 한 게 아니고 뭐냔 말이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왜 형부랑 호텔에 들어갔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리고 이 일은 이미 경찰에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소란 피우시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 건강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듣자 하니 민준 씨가 비자금으로 수십억을 굴렸다던데 아마 여자들한테 쓰려고 그랬나 보죠?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뱉은 말들이 두 사돈 간의 새로운 전쟁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 물어뜯게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놀라울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다른 장소, 조용한 찻집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단 초기 정보야.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게 많을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일 거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이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젊고 세련된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래 적힌 설명을 읽었습니다. 한아름, 28세, 흥성건설 재무팀장,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리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 부하 직원과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무팀장이라니, 이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일, 그리고 돈과도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민준이 아름과 명품 쇼핑을 하는 모습, 고급 오피스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오피스텔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소유주는 한아름, 민준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경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극진히 보살폈던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아껴 써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가 그 돈으로 애인을 먹여 살리고 집과 차를 사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였는데 말이죠. 분노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마지막 서류들에 있었습니다. 현우가 수집한 계약서, 영수증, 증빙 서류, 사본들이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민준과 아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유령 회사와의 계약,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 자재에 대한 허위 영수증 등 비정상적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돈은 여러 계절을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내 예비 추정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당신 남편은 회사 공금에서 최소 50억 원을 횡령했으며 저 재무팀장은 그의 유력한 공범임. 50억. 그 숫자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불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범죄, 사기, 횡령이었습니다. 민주는 저뿐만 아니라 회사를 믿고 맡긴 모든 주주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계속 조사해줘. 특히 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봐줘.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알고 싶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찾아낼게. 저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모든 추악함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거짓과 잔인함으로 가득 찬 끝없는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제 사랑과 희생을 이용해 자신의 더러운 짓을 감춰왔던 겁니다. 제 안의 분노는 이제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결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이제 더 크고 더 잔혹한 새로운 목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와 만난 지 며칠 후 민준의 횡령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급했습니다. 서연아, 만날 수 있을까? 늘 가던 곳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라 전화로는 말 못해.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약속 장소로 가니 현우는 이미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으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봐, 50억의 행방 찾았어.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돈으로 개인 투자를 했거나 애인에게 집을 몇 채 더 사주었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우가 밝혀낸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 돈은 어떤 투자 계좌나 부동산으로도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50억 원 전액이 매달 정기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한 소아병원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소아병원. 왜 하필 소아병원이지? 민준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아이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현우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인지 머리카락은 얼마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아주 맑았고 민준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진료 기록서가 있었는데 환자의 이름은 김민호, 진단명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이름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둔 아들, 민준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아직 점잖아. 일이 먼저야. 아이는 부담스러워. 일단 신혼생활을 즐기자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자가 3살 배기 아들을 밖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숨막히는 고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배신이었습니다. 동서나 젊은 애인과 즐기던 밤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존재가 저에 대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사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해서 자신의 숨겨둔 아들을 치료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의 인생에서 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서류상의 아내,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한 무급 가사 도우미?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비통하고 원망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와 청춘을 모두 바쳐 현모양처가 되었고 그가 소중히 여기는 척했던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우리 둘 사이의 아이들을 꿈꿨고 민준이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낱 희극에 불과했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현우야. 이 정보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믿음과 희망까지도요. 그는 단순한 바람둥이나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는 자비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존재를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료 기록서 속 창백하고 마른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미웠습니다. 민준의 아들이자 가장 잔인한 거짓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병마와 싸우는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그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민준의 아이를 낳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지쳐서 며칠간 친정에 가서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로 정신이 없으셨던 박 여사님은 제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술과 고통 속에 빠져 있었죠.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터미널로 가서 강원도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거의 하루가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첩첩산중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남편의 가장 큰 비밀이 묻힌 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려고 따지고 소란을 피우려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야만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강원도립 소아병원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혈액종양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광경이 두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민준이 그 모자를 다정하게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김민우라는 이름이 적힌 병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도 어떤 여자도 없었습니다. 하얀 시트와 베개 사이에 푹 파묻힌 작은 아이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간병인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티 없이 맑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을 닮았지만 아버지처럼 교활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짊어진 아이의 순수함과 피로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안의 모든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애처로움만이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매일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아이의 존재는 제게 고통이었지만 아이의 삶 또한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야 할까? 아니면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할까? 이 여정은 제게 답을 주기는커녕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확하게 계획되었던 제 복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문소리에 졸고 있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아이 아빠 친구인데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문병 왔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들어와요. 쯧쯧, 불쌍한 것. 며칠째 톡 먹지도 못하고 기운이 없어. 저는 천천히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곤에 절어있던 아이의 눈이 갑자기 반짝 빛났습니다. 마른 입술이 달싹이며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왜? 저는 이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이 애가 왜 아가씨를 엄마라고 부르지? 엄마는 출장 갔다고 했는데.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할머니는 이 말을 쳤습니다. 아, 생각났다. 애 아빠가 가끔 사진을 보여줬어. 이 아가씨가 엄마라고. 엄마는 아주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멀리 돈 벌러 가서 우리 아들 병 고쳐줄 거라고 했댔어. 사진 속 그분이랑 똑같이 생겼네. 누군가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준, 또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인 것뿐만 아니라 제 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친아들까지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완벽한 엄마와 행복한 가정을 그려주었습니다. 현실은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엉망진창인데도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불쌍한 아이에게 헛된 희망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의 잔인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제가 가만히 서 있자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을 제 쪽으로 뻗었습니다. 엄마, 안아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차갑고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민준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이 아이에 대한 끝없는 연민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기만극 속에서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아이가 제 손을 잡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는 다른 사람이고 나는 내 아빠가 배신한 아내란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현금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네며 한자선 단체에서 민우의 사정을 듣고 돕고 싶어 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제가 이곳에 다녀간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제 마음은 무거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복수 계획은 더 이상 맹목적인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저는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록 제 아들은 아니지만 더 이상 어떤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나 증오에 찬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제 안의 평정심은 이제 거칠애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제 계획은 더 치밀하고 더 지독해야 하며 무엇보다 합법적이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대학 시절 저를 따라다녔던 동기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똑똑하고 날카로웠으며 학생 때부터 논리적인 말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엔지니어의 길을 가지 않고 로스쿨로 진학해 지금은 이혼, 재산 분쟁, 경제범죄 전문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도와줄 사람으로 지훈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죠. 저는 지훈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저를 본 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얼마만이야? 일단 앉아. 무슨 일인데 나까지 찾아왔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 민준이 유리, 그리고 아름과 바람을 피운 증거들이 담긴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복잡하겠는데, 하지만 이혼 소송이라면 이 증거들만으로도 네가 확실히 이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지훈아. 저는 더 두꺼운 다른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과 아름의 50억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의 미간이 완전히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숫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50억, 작은 돈이 아니네. 이건 더 이상 민사사건이 아니야. 서연아, 형사사건이야.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내 남편은 재산만 잃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왜냐고 묻지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결심했다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이혼 소장과 고소장을 준비할게. 모든 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자. 지훈과 상의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나 흥성건설의 김 이사요. 김 이사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시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자 함께 회사를 일군 창업 공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남아 민준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민준이 늘 겉으로만 화목할 뿐 속으로는 서로를 견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듣자 하니 민준이가 큰일을 당해서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할 것 같더군. 지금 회사가 구심점 없이 흔들리고 있어.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소? 저는 김 이사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민준이 쓰러지자 지금 이 권력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저는 위협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회사 내에서 지위가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네, 이사님. 마침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동맹이 생길 것 같네. 지훈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 그 착하기만 하던 애가 아니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사람도 변해야지, 지훈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 하물며 나는 지렁이가 아닌데. 제 손에는 이제 유능한 변호사와 믿음직한 탐정, 그리고 곧 회사 대주주가 될 동맹까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을 짠 바둑판 위에 말들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흥성건설의 긴급 이사회는 김 이사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김민준 상무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되자 그의 법적 아내이자 위임 대리인인 제가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제 등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에 불과했으니까요.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냐는 듯이 의장석에 앉은 김 이사가 헛기침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 상무가 현재 회사를 경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재무 상황은 혼란스럽고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로 회사를 이끌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 이사가 짜놓은 각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는 저를 보며 동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서연 씨, 여자 몸으로 집안일도 경황이 없을 텐데 회사 일까지 신경 쓰기 힘들지. 마음 놓고 민준이 병간호나 잘해요. 여기 일은 우리 아저씨들이 알아서 할 테니. 그것은 정중하면서도 오만한 축객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김 이사는 살짝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김 이사님과 다른 이사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입원해서 저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흥성건설은 시아버님의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입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비록 여자이지만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화학 엔지니어였습니다. 제 전공은 폴리머 건축 자재였죠.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에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력 상품인 방수제와 초고성능 단열 페인트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권은 바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가 내놓은 서류철로 쏠렸습니다. 김 이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장의 카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몇 년 전 민준이 직접 제게 이 특허들을 제 명의로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경쟁사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그는 부엌일밖에 모르는 아내인 제가 이 특허에 신경 쓰거나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특허들은 제 개인 자산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 특허들을 회수하면 흥성건설의 주력 상품, 생산 라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한 틈을 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의 손에 회사가 넘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 시선은 김 이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자, 자네, 그게 무슨 뜻인가? 제 뜻은 분명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제가 민준 씨를 대신해 회사 경영을 맡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흥성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김 이사님, 이사님은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 부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싸우기보다 회사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을 함께 제거합시다. 제 제안은 강경하면서도 유연했습니다.
저는 김 이사를 배제하는 대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그에게 퇴로와 권력을 나눌 기회를 준 것이죠. 김 이사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맞서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우리도 자네를 지지하겠소. 회의실의 쿠데타는 총성 한 발 없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그곳을 걸어 나왔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에서 이제는 한 회사의 운명을 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킨 후 제 다음 목표는 시동생 민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과 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너진 겉모습 아래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빼앗아간 형에 대한 증오, 자신을 배신한 아내에 대한 증오, 그리고 민준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살아온 수년간의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호숫가 한적한 술집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모습으로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독한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마시고 정신 차려. 민호는 잔을 단숨에 비우고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저 부른 이유가 뭐예요? 저 비웃으려고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내는 병상에 누워있고 꼴이 참 비참하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작고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배신당한 사람인데 왜 동생을 비웃겠어. 내가 동생을 부른 건 우리가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야.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돕는다고요? 이제 와서 뭘 도울 수 있는데요?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민호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똑같은 아들인데 민준이 형은 모든 걸 가졌고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지? 형은 회사를 쥐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데 너는 겨우 부장 직함 달고 박봉에 허덕이며 대출 낀 아파트에서 살고 있잖아. 억울하지 않아? 제 말은 바늘처럼 그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주는 늘 더 예쁨 받고 더 똑똑하고 더 유능했으며 부모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민호는 늘 열등감과 질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 상무자리, 원래는 네 목도 있어야 하는 거야. 그 회사는 아버님의 피와 땀이지 민준이 형 개인의 것이 아니야. 그런데 형은 그걸 독차지하고 회사 돈으로 애인이나 거느리고 우리 등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어. 너 이대로 괜찮아? 그럼 뭘 어떡하는데요? 민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형은 저렇게 됐어도 아직 죽지 않았고 어머니는 언제나 형편인데 곧 끝장날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형을 빈털터리로 만들 거야.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나를 돕는 게 바로 너 자신을 돕는 거야.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는 거라고. 모든 일이 끝나면 부사장 자리와 회사 지분이 10%는 내 것이 될 거야. 어때?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탐욕과 증오가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진심이에요? 내가 널 속일 이유가 없잖아. 우리의 공동의 적은 민준이 형이야. 복수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문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계속 고통스러운 척, 망가진 척하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을 줄게. 그 후 며칠간 저는 꾸준히 병원에 가서 민준을 돌보았습니다. 죽을 끓여주고 과일을 가져다주며 헌신적인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다주는 물병에는 매일 소량의 수면제와
설사약을 갈아 넣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미 쇠약해진 그의 몸이 회복될 수 없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피로에 지쳐 혼수 상태처럼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은 제 손에 의해 서서히 잔인하게 갉아먹히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장악하고 민호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 후 제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간의 소동 속에서 평정을 되찾았지만 두 아들의 잘못을 탓하는 대신 다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내조하지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민준이 엇나갔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는 이 여자에게는 일말의 인간적인 정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모자 둘만 있는 저녁 시간을 골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연잎차를 우려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여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머니는 민준 씨가 유리랑 바람 피우는 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움찔하며 손에 든 찻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딱 잡아댔습니다. 너 지금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알았으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겠니? 정말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현우가 사고가 터지기 전 카페에서 민준과 유리를 미행하다가 우연히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유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사이 아시는 것 같아. 저번에 나 따로 불러서 분수 좀 알고 오빠 앞길 막지 말라고 하시더라. 유리와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제 동서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춰주셨어요. 저를 바보, 이 집의 허수아비로 보셨던 거죠. 집안 망신당할까봐, 금쪽 같은 아들, 앞길에 문제 생길까봐 제 고통과 민호 씨의 무너짐은 무시하셨고요. 어머니 스스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뒤를 밟아? 이 독사 같은 것. 어머니만큼은 아니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 비밀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어머니는 아주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손주예요. 박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사진을 보고 아버지 이름이 김민준으로 명확히 기재된 진료 기록서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민준이가 숨겨둔 자식이 있어? 네, 3살 된 남자 손주인데 지금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민준 씨는 회사 돈 50억을 빼돌려서 그 아이 치료비로 썼고요. 어떠세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내를 속이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밖에서 애까지 낳아오고 아들이 자랑스러우세요? 박 여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겨둔, 그것도 병든 손주의 존재는 그녀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넋이 나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제 뜻에 따르세요. 그럼 제가 어머님 노후는 편안하게 책임지고 어쩌면 이 손주를 만나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둘째, 계속 저한테 반항하세요. 그럼 어머님 아들 둘은 나란히 감옥에 갈 거고 이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유일한 손주는 치료비가 없어서 죽게 되겠죠. 선택하세요.
제 협박 앞에 박 여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력감과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한때 위세등등했던 이 여자가 완전히 제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집안과 회사의 전쟁으로 바쁜 동안 지훈과 현우는 민준의 더 깊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서연아, 현우랑 같이 내 사무실로 바로 와줄 수 있어? 아주 큰일이야.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지훈의 사무실로 가니 현우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책상 위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낡은 산재 보고서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너 강원도 갔던 거 기억나? 민준이 아들이 치료받고 있던 곳. 우리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5년 전 흥성건설이 거기서 진행했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5년 전. 그 시기와 장소는 바로 제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곳이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년 전 그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비계 붕괴 사고가 있었어. 인부 5명이 사망했지. 그런데 이상한 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보상금이 지급된 사망자 명단에 내 아버지 박 기사님 성함이 없다는 거야. 마치 모든 관련 서류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저는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분명 거기서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셨다고.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았어. 그때 거기서 일했던 옛날 인부야. 지훈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 숨어 살고 있었어. 그의 증언에 따르면 비계 붕괴는 사고가 아니었대.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부실 자재를 쓴 부실 공사 때문이었다는 거야. 내 아버지는 당시 작업 반장이었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고발하겠다고 했대. 그리고 바로 그 사고가 터진 거지. 그는 이게 입막음을 위한 살인이었다고 믿고 있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엄마는 그로부터 1년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야. 지훈이 다른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교통사고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사고를 낸 차는 뺑소니를 쳤고 끝내 찾지 못했어. 가해자로 잡힌 운전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출소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리 생각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셨던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처럼 입막음 당한 거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흥성건설이 그리고 당시 강원도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나한테 접근한 건 제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훈이 연민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민준이 나타나서 널 위로하고 감싸줬지. 넌 가장 약해져 있을 때였고 그의 덫에 쉽게 빠져들었을 거야. 너와 결혼함으로써 그는 현모양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상속받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부모님 사건을 다시 파헤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서연아, 내 결혼은 처음부터 잔혹한 음모의 일부였어. 진실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비수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 제가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남자가 바로 제 가족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오의 불길만이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김민준, 너는 대가를 치러야 해. 내 자유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도 내 부모님의 죗값을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이혼 소송이 열리는 날, 저는 단순하지만 격식 있는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생긴 다크서클을 가릴 정도로만 가볍게 화장했지만 상처 입은 여인의 지치고 슬픈 기색은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지훈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반대편 피고석에는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육체적 상처와 저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린 세월은 한때 잘나가던 상무를 초라한 페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꽤 경험이 없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계좌가 동결된 후로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민호는 뒷좌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외도, 정신적 학대, 애정 상실을 이혼 사유로 제시하자 민준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모범적인 남편으로 포장하려 했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라며 제가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둘러 반박하는 대신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호텔 CCTV 영상으로 민준과 유리가 서로를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애인 아름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명품 쇼핑 영수증, 아름 명의의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당황하며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고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재판장님, 지훈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남편의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수많은 외도 관계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의 사랑과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민준의 공금 횡령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수많은 위조 계약서, 허위 영수증, 그리고 50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대형 스크린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피고는 배신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횡령한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이쯤 되자 민준의 변호사는 변호할 말을 거의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증인석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각본대로 박 여사님은 울며불며 민준과 유리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며 죄 많은 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제가 불쌍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민호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민준을 증오해 찬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형이 몰래 만나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전부 진술하며 그들의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친동생의 증언은 민준에게 내리꽂히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울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깊은 슬픔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피해자라는 마지막 연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모든 것은 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증언으로 법정이 아직 술렁이고 있을 때 지훈이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까지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가장 큰 죄는 외도나 횡령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조차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 공포에 질려 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두꺼운 서류철을 제출하며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5년 전 흥성건설이 주도한 강원도 리조트 프로젝트 현장에서 끔찍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공사 비리를 덮기 위한 의도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살해된 희생자 중 한 분이 바로 제 의뢰인 서연 씨의 아버지인 박상철 씨입니다. 머릿속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법정에서 그 말이 다시 울려 퍼지자 고통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훈은 옛 인부의 증언, 부실 자재 사용을 입증하는 분석 보고서, 그리고 사건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고 모든 유령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 김민준입니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상철 씨가 사망한 지 1년 후 의뢰인의 어머니인 김영희 씨 또한 의문투성이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김영희 씨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입막음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훈은 뺑소니 운전자가 출소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사라졌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빈틈없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고아가 되자마자 피고는 나타나 달콤한 말로 절망에 빠진 한 여자의 감정을 기만했습니다. 이 결혼의 목적은 처음부터 재산을 가로채고 자신의 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다 모함이야.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없는 다리는 그를 지탱하지 못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민호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숙을 외쳤지만 모든 것은 이미 명백해졌습니다. 최종 판결은 제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집, 자동차, 그리고 흥성건설의 지분 대부분을 포함한 모든 공동재산은 전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는 민준을 제외하고 제게 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김민준을 횡령, 살인교사,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바로 경찰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와 함께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자, 제 가족의 원수가 법의 심판을 받는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된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라는 아이, 그 아이는 누구일까? 아이의 엄마는 대체 누구이며 민주는 왜 그렇게까지 그 존재를 숨겨야만 했을까? 저는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 아이를 찾아갔을 때 몰래 채취해 두었던 머리카락 샘플을 제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에 적힌 글자는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저와 민우는 혈연 관계가 맞았지만 모자 관계가 아닌 고모와 조카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유전자와 민우의 유전자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유사점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즉 민우가 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3살 된 아들이 있을 수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미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과거 부모님은 난임을 겪으셨고 시험관 시술 끝에 저를 겨우 얻으셨습니다. 아마도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의 정자나 배아를 냉동, 보관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너무나 큰 슬픔과 그리움에 잠긴 어머니가 제가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증오에 찬 갈라진 목소리, 민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전화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가 이겼어. 내 모든 걸 빼앗아갔지. 하지만 넌 가장 소중한 건 절대 갖지 못할 거야. 그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내가 민우를 데리고 있다. 그 애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X공단 폐창고로 와. 혼자서. 경찰에 알리면 넌 그의 시체나 받게 될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민우를 납치했습니다. 어떻게 구치소에서 탈출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가 말한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길에 지훈과 현우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낡고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민주는 창고 한가운데 서서 한 팔로는 민우를 꽉 끌어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든 채 아이의 목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놔줘. 민준.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애의 진실이 그렇게 궁금했어. 서연아, 좋아. 알려주지. 이 꼬마, 내 아들 아니야. 내 남동생이야.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민준의 입에서 직접 듣는 진실은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엄마, 내 아빠가 죽고 나서 완전히 미쳐버렸지. 민준이 희열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늘그니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서 스스로 임신했어. 대를 이을 아들을 낳고 싶었나 보지. 그런데 운 나쁘게도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 난 그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서 네 엄마가 강원도에서 알아낸 사실에 대해 입을 다물게 협박했지.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길래 남편 곁으로 좀 일찍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내 엄마가 죽고 나서 내가 그 아이를 찾았어. 처음엔 없애버릴까 했지만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훔친 돈으로 치료해주면서 마지막 카드로 쓰려고 했어. 언젠가 네가 모든 걸 알게 되면 그 아이와 내 자유를 맞바꿀 생각이었지. 그런데 네가 먼저 손을 쓸 줄은 몰랐군.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씁쓸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협박을 견뎌야 했던 걸까요? 넌 악마야. 제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오늘 이 악마가 너희 가족 전부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민주는 소리치며 칼을 들어 민우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문이 부서지며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는 지훈과 현우가 있었습니다. 무기 버려. 넌 포위됐다. 민주는 당황하여 저를 향해 민우를 밀치고는 창문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잠시 몸싸움 끝에 경찰은 민준을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제 품에 안기자 서서히 진정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제 누나가 있잖아.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1년 후 모든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횡령, 납치, 살인교사, 그리고 제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범죄 혐의로 김민주는 무기징역이라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차가운 감옥 창살 뒤에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각자의 결말을 맞았습니다. 유리는 퇴원 후 완전히 망가져 재활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회사 지분을 모두 제게 넘기고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두 아들이 모두 몰락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고급 요양원에 모셔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다했습니다. 흥성건설은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서원건설로 바꾸었습니다. 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이 회사를 깨끗하고 굳건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비리가 많았던 건설사업 부문을 과감히 정리하고 제가 더 잘하는 새로운 분야인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특허 기술과 저의 사업적 감각 덕분에 회사는 점차 안정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우였습니다.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저는 동생의 정식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치료 후 민우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이는 퇴원하여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아이는 저를 무척 따랐습니다. 더 이상 저를 엄마라고 착각하지 않고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민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동생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민우를 데리고 부모님의 묘를 찾았습니다. 두 분의 묘 앞에 하얀 국화 두 다발을 놓았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민우도 얌전히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서연이에요. 제가 해냈어요. 아빠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민우도 찾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아빠, 엄마 대신 민우 잘 돌볼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풀 향기를 실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집에 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동생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우리는 작은 길을 따라 나란히 걸었습니다. 황혼 아래 두 남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과거는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제 가족인 민우가 앞으로의 인생길을 비춰줄 빛이 함께 있었습니다.